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로스차일드 가문 투자, 역사, 전략, 그리고 현대적 계승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18세기 프랑크푸르트의 작은 골목에서 시작해서요. 아시다시피 세계 금융의 정점에 선 가문이잖아요. 이들의 투자 여정을 따라가면서 그 성공 비결, 또 시대 변화에 어떻게 적응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부자 이야기라기보다는 금융과 관력, 그리고 정보의 힘에 대한 통찰을 얻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로스차일드 가문의 시작은 그 마이어 암쉘 로스차일드하고 그의 다섯 아들이 유럽 주요 도시에 만든 독특한 금융 네트워크였어요.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가 중심이고 빈, 런던, 나폴리, 파리 이렇게 아들들이 각 자리를 잡았죠.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이게 중요해요. 아주 긴밀하게 협력했습니다. 이건 뭐 단순 지점 확장이 아니고요. 자체 정보망까지 갖춘 뭐랄까 현대 다국적 기업의 초기 모델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아, 정보망. 그게 핵심이었군요. 워털로 전투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나폴레옹 패배 소식을 먼저 알아서 영국 국채로 엄청난 돈을 벌었다는 그 이야기요. 네, 그 얘기가 아주 유명하죠. 근데 흥미로운 건요. 최근 연구들을 보면 단순히 전투 결과를 빨리 알았다. 이것 이상이라는 분석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면 장기적으로 국채 가격이 오를 거다. 이런 거시적인 분석을 먼저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공식 발표 후에 국채를 대량으로 사들였고 한 2년쯤 뒤에 시장이 안정됐을 때 팔아서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와, 단순히 정보 속도가 아니라 그 정보를 해석하는 분석력이 중요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정보의 속도도 물론 중요했겠지만 그 정보가 뭘 의미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내다보는 분석 능력이 정말 중요했던 거죠. 아하, 그렇군요. 국채 투자 말고 다른 투자도 많았잖아요. 특히 산업혁명기에는 철도나 광업 쪽에도 투자를 많이 했다고요. 맞습니다. 그 프랑스 북부 철도라든지 스페인의 리오틴토 구리광산, 또 남아프리카 드비오스 다이아몬드 광산 같은 곳들이요. 아주 대표적이죠. 이게 그냥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라 산업 발전의 어떤 기반, 그러니까 인프라 구축이나 자원 확보를 통해서 산업 자체를 이끌려는 그런 전략적인 판단이 깔려 있었다고 봅니다. 국제 시장에서 번 돈과 명성이 다시 산업 투자로 이어지고 또 거기서 얻은 정보나 영향력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뭐 이런 선순환 구조였던 거죠. 정보, 자본, 네트워크가 계속 서로를 피워준 거네요. 네, 딱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1875년에 영국 정부가 수에즈 운하 지분을 급하게 사야 했을 때요. 그때 라이오넬드 로스차일드가 자기 개인 신용만으로 400만 파운드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바로 빌려준 사건도 있었죠. 와, 개인 신용으로요. 대단하네요. 네, 그만큼 당시 가문의 자본력과 영향력이 막강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화입니다. 그렇게 잘 나갔지만 위기도 있었을 텐데요. 특히 20세기는 전쟁도 많았고 금융위기도 있었잖아요. 물론이죠.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세계대전 2번 겪었죠. 대공황이 있었죠. 또 여러 나라에서 자산 국유화 바람이 불면서 특히 오스트리아랑 프랑스 은행은 아예 몰수되거나 국유화되는 그런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가문은 어떻게 살아남았나요? 여기서 이제 로스차일드 가문의 저력이 드러나는데요. 바로 적응력이죠. 전통적인 은행업에만 머물지 않았어요. 런던이랑 파리 은행을 합병해서 로스차일드 앤 코라는 회사를 만들고 사업 방향도 바꿨습니다. M&A 자문이나 자산관리, 그러니까 지식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 서비스 쪽으로요. 아, 사업 모델을 바꾼 거군요. 네, 성공적으로 전환한 거죠. 그래서 현재는 파리에 본사를 둔 로스차일드 앤 코, 여긴 주로 M&A 자문을 하고요. 또 제네바에 있는 에드몽 두 로스차일드 그룹, 이쪽은 프라이빗 뱅킹이나 자산 관리에 특화되어 있어요. 이 두 개가 큰 축입니다. 과거처럼 직접 돈을 대규모로 투자하기보다는 가문의 이름값, 네트워크,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 쪽 말고 다른 활동들도 눈에 띄던데요. 자선 활동이라든지 시오니즘 지원 같은 거요. 네. 그 부분도 빼놓을 수 없죠. 특히 에드몽 제임스트 로스차일드 남작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초기 유대인 정착촌을 세우는데 정말 막대한 돈을 지원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스라엘 건국의 중요한 밑거름이 됐다고 평가받고요. 또 그 벨푸어 선언 도출 과정에도 역할을 했고 이스라엘의 크네세트, 의회나 대법원, 국립도서관 건립도 지원했죠.
그런 활동은 사회적인 명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었겠지만 또 다른 의미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당시 유럽의 반유대주의 분위기를 생각하면 유대 민족의 안전을 위한 어떤 장기적인, 뭐랄까 전략적 투자의 성격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물론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해요. 정경 유착 의혹이라든지 정보력을 이용해서 시장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 또 전쟁 자금을 조달한 역할에 대한 논란 같은 것들이요. 다만 저희가 검토한 자료들은 이러한 비판과 근거 없는 반유대주의 음모론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점은 분명히 해야겠네요. 결국 정리해보면 정보력, 분석력, 그리고 탄탄한 네트워크, 장기적인 안목, 위험 분산 능력,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 이게 250년 넘게 가문을 지탱해온 힘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핵심은 결국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인 것 같아요. 부를 만드는 방식 자체를 시대 흐름에 맞춰서 계속 바꿔왔잖아요. 국채에서 산업자본으로, 또 지금은 지식 기반 금융 서비스로요. 금융의 본질이라는 게 단순히 돈 자체가 아니라 결국은 정보, 위험 관리, 그리고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에 있다는 걸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죠. 7대에 걸쳐서 가족 경영을 성공적으로 이어온 건 정말 대단한 일인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미국 시장에서는 좀 제한적인 성공을 거뒀다는 점 같은 데서는 가족 경영의 한계 같은 것도 엿보이는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죠. 이 가문의 역사를 보면 성공적인 장수 기업의 조건이 뭘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모든 것이 정말 빠르게 변하는 요즘이잖아요. 250년 전에 마이왬 쉘이 아들들한테 그렇게 강조했던 가족 간의 결속, 그리고 정보의 중요성. 이 원칙들이 과연 오늘날 현대 기업이나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 또 어떤 새로운 형태로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